자, 그럼 우리 교재를 봐주십시오. 자, 우리 1-2 나갈게요. 자, 1-2 봐주시고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자, 뭘 한 권 읽을 거냐면 일단 소설을 한 권 읽고 나서 이거를 영상으로 재구성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소설은 서술자가 서술을 해서 사건이 전개되죠. 자, 그리고 인물이 대화를 나누거나 서술자의 서술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거나 묘사가 되거나 혹은 말을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공감하면서 읽을 거야. 근데 영상은 어때?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통해 감정을 나타내게 돼요. 또 소설과 달리 영상은 음향과 같은 배경음악을 깔아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자,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는 것. 자, 다른 갈래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뭐 했어요? 바로 고전소설이자 팔소리개 소설을 현대적인 동화로 재구성하는 걸 봤는데 그거 말고 아예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할 때 자, 다른 갈래가 아니더라도 재구성할 때 항상 뭐가 먼저 돼야 돼? 원작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원작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여기에 나의 새로운 관점 또는 가치를 담아서 나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텐데 혹은 이러한 인물을 더 추가로 넣어서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지.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을 더해서 어떻게 재구성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내가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나 관점이나 표현 면에서 올바른 가치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서 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뭘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갈래로 재구성할 때는 당연히 그 갈래에 맞게 형식이나 말투 같은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책 한 권을 읽고 재구성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가치를 이해해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여기에 나의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을 반영하니까 나만의 어떤 생각을 좀 더 폭을 넓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을 비판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자, 비판적,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문학작품을 영상으로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중요해.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라든지 계획이 먼저 채워져야죠. 영상 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영상에 뭐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다, 제목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전체적인 재구성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자,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혹은 제 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어떤 제목의 영상이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고, 몇 분짜리고, 자,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 모드먼들이 같이 만들 거니까 각각의 역할,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계획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들. 자, 계획서가 다 써졌으면 바로 대본으로 넘어가요. 자, 바로 대본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 영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장면으로 구성되는데 그래서 영상 보면 장면 번호가 붙어 있죠? 씬 넘버 해서 뒤에 숫자가 나오고 몇 번째 장면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숫자가 씬 넘버 하고 바로 숫자 나오고 점 찍고 뒤에 뭐 나와요? 배경이 어딘지가 바로 이어서 배경이 나와요. 자, 시간적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공간적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둘 다 나오기도 합니다. 자, 바로 왜? 자, 시간, 장소에 따라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면이 바뀌었다?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본을 쓰려면 우리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혹은 내가 제작하기로 했던 내용에서 배경이 바뀌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잘라서 장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장면을 나누고 자, 그 장면에 어울리는 지시문과 대사를 써주면 돼요. 자, 지시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 어떤 배경이다 라는 걸 소개하거나 혹은 인물이 어떤 표정을 짓는다 혹은 어떤 거다라고 자, 배경에 대한 지시 또는 인물의 동작에 대한 지시문을 써주고 그리고 적절한 말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안 좋네. 자, 그리고 나면 바로 대본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걸 스토리보드라는 걸로 다시 바꿔봐요. 아마 요즘에는 TV에 스토리보드 비슷한 게 본 적 있을 수도 있어. 뭔가 영상을 만들 때, 뭐 하다못해 CF를 찍을 때도 스토리보드가 먼저 나오는데 이 대본 안에 장면마다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가 있을 건데 촬영 기법이나 편집 방법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이걸 실제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걸 간단하게 그려줘요. 그래야 촬영할 때 이걸 보고 아, 요런 느낌으로 촬영하고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대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서 자, 뭐 한다? 화면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사나 자막, 배경음악, 효과음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옆에다 써줘요. 자, 그림이 먼저 있고 옆에다가는 어떤 말이 나오고 배경에 어떤 음악이 깔리고 자막은 뭐 들어간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게 스토리보드야. 자, 이걸 보고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대본과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보면서 촬영이야. 근데 내가 촬영하려고 하는데 스토리보드보다는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럼 바꿔도 돼. 굳이 이거대로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촬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촬영 끝났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막 넣어야 되면 넣고 자, 음악도 넣어주고 효과음도 넣고 자, 그리고 자, 영상 분량이나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을 잘 맞춰주죠. 자, 이게 편집이에요. 만약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이 부분 다시 촬영하고 싶어. 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재촬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자, 그래서 촬영하고 자, 편집들을 합니다. 여기 넣어야 되는 것들을 쭉 넣어서 편집해요. 자, 편집이 끝나면 이제 잘 됐는지 자, 모드먼들과 함께 감상하고 자, 그리고 평가가 있어야죠.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촬영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도 스토리보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대본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대로 정리한 것. 자, 스토리보드를 왜 한다? 실제 촬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자세하게 쓰는 게 좋다. 그림은 대충 해. 근데 옆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자, 일단 학습 목표. 자,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고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소설, 개를 치는 완벽한 방법을 읽고 영상으로 어떻게 재구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아래도 역시 뭐 다르게 재구성된 작품이 있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는 활동이 나오고 있고 바로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이 소설 자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함께 읽은 지연인의 모듬은 소설과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비교하며 감상하고 소설의 한 장면을 골라 영상으로 재구성해 보기로 하였다 했습니다. 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외국 소설인데요. 성장 소설입니다. 보통은 어린 아이가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간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성장 소설이라고 하고요. 자, 배경은
요즘에 미국의 어느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조지나라는 소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조지나는 엄마, 남동생 토비와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조지나네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빠는 3개의 동전뭉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다. 조지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만 친한 친구 루엔에게 들키고 만다. 조지나는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조지나의 눈에 띄인 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 한 장. 그날 조지나는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한다. 자, 그럼 개를 왜 훔쳤다? 자,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 자, 집세 마련하려고 개 훔친 거예요. 자, 조지나는 개를 훔칠 방법을 궁리하다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윌리를 훔쳐 빈집에 숨겨둔다. 빈집에 잠시 머물렀던 떠돌이 무키 아저씨는 윌리가 조지나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준다. 조지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자,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거 내적 갈등입니다. 자,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자, 나쁜 짓을 했지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자, 위트모어가 어기에 도착하자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자, 나가 나오고 있죠. 나가 바로 조지나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인데요. 자, 이런 소설의 특징, 바로 주인공의 심리 변화, 그 내면, 이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지나가 내적 갈등을 막 하면서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아주 잘 표현이 될 겁니다. 또 이 아이가 되게 좀 순수하고 애가 좀 밝은 아이야, 나름. 그래서 약간 무거운 내용이지만 너무 어둡죠. 하는 역할도 하게 돼요. 자,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무릎 위에 폴짝 올라타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거리에 우리를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 기다려 윌리.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자, 지금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좀 꼼꼼한 성격도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자신이 개를 훔쳤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뒷장. 자, 윌리, 이젠 됐어. 가자.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 끈을 단단히 쥐었다. 윌리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없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없을 때 쓱 놓고 오고 싶었죠. 하지만 대문에 도착해보고 보니 앞들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녀석의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마지막 에스키모식 인사였다. 빗장을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주었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들을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려 젠걸음 빠른 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그러나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자, 무거운 발걸음은 조지나의 무거운 마음을 뜻합니다. 자, 왜 무거워요? 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그냥 쓱 덮어버리려고만 하고 있잖아. 그거에 따른 죄책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죄책감. 자,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걸 발이 무겁다로 표현할 거예요. 자,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는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역시 무겁다는 거죠. 지급법을 사용해서 마음이 이만큼 무거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딛다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진아?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자다의 이성이 나를 막 혼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을 내 가슴이 이겨버린 것이다. 자, 가슴은 뭐겠어? 양심이겠죠? 잘못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라는 마음이 더 큰 거야.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또다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하게 했다. 자, 지금 잘못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걸 고백한다는 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고백 직전에 막 너무 무섭잖아요? 잘못한 적이 없어서 몰라? 아니, 있잖아. 고백 못 하잖아. 별거 아닌 사소한 것도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데 얘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자기가 가져갔었다는 걸. 자, 나는 대문 밖을 서성였다.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위트머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잘못을 일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말하기까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자,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한 손을 가슴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나는 대문을 열고 역시 또 시멘트를 얹은 듯 무거운 발걸음. 마음이 무거워요. 자, 이것을 옮겨 카멜라 아줌마네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나는 아줌마를 가만히 불렀다. 조진아, 문틈에서 아줌마의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자, 아줌마랑 아는 사이야. 자, 아는 사이에서 이랬으니까 더 나쁘지. 자,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이 온몸을 흔들며 아줌마의 얼굴을 여기저기 핥아대고 있었다.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의 두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개구멍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겠니? 언제 집을 나갔냐는 듯이 말이야. 아줌마는 윌리의 코에 쪽 하고 뽀뽀를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말을 못해.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있겠어?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고 자 미안한 마음도 있죠.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해요. 자 아줌마가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니까 내가 쭈뼛거리고 있자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먼저 소시지를 좀 부어줘야지. 나는 아줌마를 따라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갔다.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하고 말을 계속 못해.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 지금 그토록 애타게 찾던 윌리가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윌리에게 말을 걸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카멜라 아줌마 하고 갑자기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깝다. 자, 왜 소리를 질러? 자, 지금 말해야 되는데 아줌마가 안 들어줘. 자, 어떻게든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지금 말해야 돼요.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줌마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말해보렴. 나는 꼬질꼬질한 리놀륨 바닥에 자 카멜라 아줌마네 집은 부잣집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집이라는 거야. 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아줌마가 서 있는 오븐 앞바닥에 윌리가 남긴 조그만 진흙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자, 얘 이제 말했어. 자, 말하기 전까지는 조진아의 내적 갈등이야. 말해야 되는데, 하지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 자, 지금 잘못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말하지? 하는 마음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었다면 이제 아줌마한테 말했잖아. 말하고 나면 내적 갈등은 끝이야. 이제 아줌마와의 외적 갈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훔쳤다고 말해서 이제 외적 갈등?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훅훅. 자, 아줌마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줌마는 약간 놀랐을 거고요.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자, 조진아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자, 부끄러워요. 죄책감도 있고요. 자, 아줌마가 이 윌리를 찾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또 아줌마가 나한테 막 화를 낼까? 나를 막 미워할까? 막 뭐 할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죠. 자, 마침내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포크를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피가루처럼 도드라져 버렸다. 자,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 자, 윌리는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아 멀뚱멀뚱 아줌마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줌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라고 고백을 했고, 자, 우리 조진아에게서 나오는 주제.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자, 근데 이게 용서를 받아야지 용기가 인정받아지겠지. 자, 아줌마는 얼마 동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더니 식탁 의자를 빼내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아줌마 어때요? 자, 놀랍고요. 배신감도 듭니다. 아는 사이라고 그랬죠? 자, 아는 사이인데 내가 윌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자, 그래서 화도 나요. 자, 그리고 이게 뭔 말이야?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선뜻 믿기 어려웠을 것. 자, 그리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어보자. 하지만 왜?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자, 뭐라고요? 3개의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채운 1달러 지폐들 이야기부터 무키 아저씨가 통나무 위에 윌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난 이야기까지. 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 소재만 바탕으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 그럼 독자는 이미 앞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기 때문에 이 소재만 보고도 앞에 내용을 다 떠올려. 다 떠올려. 자, 그래서 훨씬 더 이것도 앞에 내용 언제 또 구구절절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간결하게 전개시키면서도 독자가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별표. 자, 중심 소재. 앞에 있었던 중심 소재만 간략하게 나열하고 넘어갔어. 자, 그러니까 독자는 이미 앞에서 다 봤어. 자, 그래서 다 생각할 수. 창작이 뭐야? 창작 아니고 이거 떠올릴 수 있는 내용. 자, 이 내용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여 떠올리게 합니다. 앞에 있었던 거.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자, 그리고 같은 내용 반복하면 너무 길어지죠?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독자가 아, 맞아.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주체적으로 감상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간결하게 소재만 쭉쭉쭉 나열하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모조리 말해버렸다. 그런 다음에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렸다. 자,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줌마가 나 미워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자, 여기서 아줌마 성격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해요. 자, 근데 이거 그래. 힘들었겠구나. 이해는 해줘. 근데 아직 용서한 거 아니야. 용서한 거 아니야. 여기서 용서했다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을 찾았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진아. 그건 변하지 않아. 자, 잘못은 정확하고 단호하게 지적하는 옳고 그름을 아는 진정한 어른이죠. 자, 어른이라면 감싸주기도 하지만 잘못을 말해줘야 얘가 다시 잘못을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건 잘못이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도 해줍니다. 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새나와 코끝을 따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자, 반성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방 안은 고요했다. 오븐 위에서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냉장고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흩뜨러뜨릴 뿐이었다. 자, 그리고 카멜라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펴보러 갔다. 아줌마는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어 조각조각 잘랐다. 윌리가 아줌마 발치에서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째깍째깍째깍 시계는 잘도 돌아갔다. 자, 지금 이만큼 고요한
아닙니다. 죄송해요. 째깍. 약간 긴장된 분위기죠. 카멜라 아줌마는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사발에 떨어뜨렸다. 녀석은 소시지 조각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사발마저 먹어버릴 듯 샅샅이 그릇을 핥았다. 그 바람에 밥사발이 매끈매끈한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바닥에 자 어때요?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이 역시 비유. 아직 마음이 무거워. 왜? 잘못은 고백은 했는데 용서를 못 받았어.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마도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주길 기다렸던 것 같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 한 발짝 걷기 시작했다.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무거운 마음대로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현관 베란다로 나왔다. 거의 마당 대문에 다다랐을 때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러요. 자 카멜라 아줌마와의 외적 갈등이 있었고 조지나 하고 부르자. 이 부분이 이제 나를 불러서 멈추는 요 부분이 반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줌마는 윌리를 아는 채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녀석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났다.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 이제 같이 놀러오래. 용서. 여기서 용서입니다. 자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자 아줌마에게서 나오는 주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 관용이에요. 여기가 아줌마의 주제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럼 얘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겠죠.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지금껏 어깨를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자 어때? 마음이 가볍고요. 후련하고 홀가분합니다.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달렸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을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 윌리가 엄청 행복해하고 카멜라 아줌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진 않을 것이다.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나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줄을 넘겨줘야지. 그러면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머가를 벗어나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다 봤다.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자 그래서 아줌마의 용서를 받고 어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안도감, 마음이 놓이죠. 죄책감도 벗어나고 마음이 놓이고 행복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